일단 순환 방식을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순간 바로 일기 신도시 내 차례가 오기까지 40년, 50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방치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50년 뒤라도 정비가 될 것이냐, 그것도 또 의문이에요. 일기 신도시 이대로면 50년 더 걸린다.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투미TV에서도 올렸었고 언더스탠딩 출연에서도 한번 얘기하긴 했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정말 핫하거든요. 저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정비가 꼭 필요하다라고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정비를 지원한다라고 말은 떠들면서 오히려 발목 잡는 정책들을 펼치는 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선도지구 발표 사항들 보게 되면 순환 방식을 내세웠어요.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순환 방식을 하게 되는 순간 바로 4, 50년 걸리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전세 대란이 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순환 방식이란 거는 A단지가 먼저 재건축을 하는 거죠. A단지가 재건축하면서 이주 철거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완공될 때 되면 이제 B단지가 이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A단지에 늘어나는 아파트들이 있겠죠.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하고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C단지를 하고 D단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30만 세대입니다. 30만 세대. 그러면 이 30만 세대를 그렇게 순환으로 돌려버리면 어느 세월이 되겠냐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분당 바로 위에 성남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남 재개발도 20년 전부터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LH랑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움직였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20년이 지나갔죠? 완공이 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 있고요. 공사 중인 아파트 있고요. 지금 이제 관리 처분 받은데 이제 인허가를 받고 있는 애, 이제 조합 설립 움직이는 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그 성남에 대한 일대가 다 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20년이 넘어가도 다 될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일단 순환 방식을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순간 바로 일기 신도시 내 차례가 오기까지 40년, 50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방치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50년 뒤라도 정비가 될 것이냐, 그것도 또 의문이에요. 지금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뛰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도 이제 앞으로 한 3년 지나게 되면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실제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을 찍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3년까지 안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애들도 솔직히 공사비 1,000만 원은 각오하고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부터 더 밀려서 10년 뒤에 착공하고 20년 뒤에 착공하는 단지들은 공사비가 얼마가 될까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따른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5만 가지들이 복합되다 보면 오히려 그때는 지금 당장 추진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 때문에 말 많은 조합들이 많은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조합조차도 그때 가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원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원구가 재건축에 대한 열망도 높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3년 전 그때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죠. 그때는 공사비가 평당 낮으면 300만 원 선에서 500만 원 선에서 많이들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공사한 단지들 많았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공사비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800에서 900선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미 공사비면 두세 배가 뛰어 올라갔다 보니까 이 부담금을 못 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당 얼마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사실 이게 분담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5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담 금액이 평당 공사비가 한 800만 원이면 한 4억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물론 다른 비용들은 제외하고 그렇게만 봤을 때 그러면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이면 5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실제로 서울 수도권의 이제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 보게 되면 예전에는 분담금에 한 3억 정도 내다가 지금은 한 4억에서 5억 선 납부되는 데들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5억을 기본적으로 깔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심플합니다. 지금 노원구가 지금 서울 가격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노원구는 왜 힘을 못 쓸까요?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서울 중심보다는 조금 서울 외곽이 있으니까 라는 이유도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신축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얘기했잖아요. 구축이니까가 두 번째인데 근데 사실 여기가 구축이 힘을 못 받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이클들이라는 게 연차 오래되게 되면 다시 신축이 되는 그런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순환이 끊겨버리는 거죠. 분담 금액을 5억을 납부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상계주공 5단지가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분담 금액이 5억이다 라고 하면서 언론도 많이 탔고 이제 조합도 좌초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분담금 5억씩 납부한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 돈 내고 왜 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건축의 기대감도 꺾이고 집값도 빠지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단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 봐야죠. 분당 주민들이 생각하는 5억과 일산 주민들이 생각하는 5억과 평촌 주민들이 생각하는 5억은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분당에서도 이 돈 내면서 못 간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일산에서도 5억 분담금 내더라도 우리가 신축으로 가야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조합들도 있겠죠. 그리고 5억씩 분담을 안 내는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성이 좋은 조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 5억이라는 돈을 못 낼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못 간다라는 거는 지금 얘기인 거고 근데 정부가 순환 방식을 끌고 가게 되면서 이거를 스톱을 시켜버려요. 근데 내가 내 차례가 왔어. 우리 조합이 이제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조합 분양가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고 분담 금액을 막 7억씩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 엎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실 오히려 전 정권 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켰어야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저렴한 공사비로 갖다가 공급을 갖다가 미리 늘려나가면서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그때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이제 안전진단 출발로부터 15년은 보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은 봐야 되는 게 최소치예요. 실질적으로는 조합설 인가 나오고서도 15년, 20년 걸린 조합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는데 전 정권에서 이제 공급이 다 멈춰놨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제 현 정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막상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론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주대책 없이 그냥 막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도 분명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순환 방식으로 하는 순간 초반에 시작하는 몇몇 곳들만 재건축이 되는 것이고 번호표 못 뽑은 뒤에 밀려나간 애들은 사실 재건축을 그때 가서 하라고 해도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되는 데만 되고 안 될 곳들은 못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타마 신도시라고 있거든요. 타마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고스트 타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령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타마 뉴타운 가면 진짜 유령 도시는 아닙니다. 역세권 주변은 이제 컴팩트 시티를 이제 지향하면서 역세권 주변에 이제 각종 이제 기관들도 유치하고 대학교도 넣고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신축들 만들면서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역에서 떨어진 곳들을 가게 되면 처참합니다. 노인들밖에 없고요. 재건축은 꿈도 못 꿉니다. 그냥 그쪽에서 내 나머지 여생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제부터 재건축 추진해봤자 내
살아생전에 입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유 그냥 이대로 살지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슬럼화가 되는 거고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고 젊은이들은 더 꺼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가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따지면 적극적인 보다 파격적인 혜택들을 줘야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면 또 저 투기꾼들 또 일기신도시 너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슬럼화되는 게 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암울한 미래가 그려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딱 세 가지 말씀드린다. 첫 번째는 사업성, 두 번째는 입지, 세 번째는 분담금 납부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 지분 대비 연면적 비율입니다. 즉 우리가 똑같은 바닥 면적에서 얼마나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느냐 입니다. 높기가 아니라 많이에요. 왜냐하면 높게 짓지만 바닥 면적은 작게 해서 단순히 높이만 층수만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한 중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실질 용적률을 또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적률은 우리가 높은데 이미 쓰고 있는 용적률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주상복합이 잘 안 오르는 이유가 이미 용적률을 최대한 다 뽑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단지들 오피스텔들 보다 보면 용적률 이미 700%, 800%, 900% 이렇게 간 데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일반 분양 세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미 법적 상한을 다 채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그 땅에 대한 효용 가치를 다 활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적률이 낮은 데들을 많이들 선호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목동 신시가지인데요. 이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용적률이 10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3종 일반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는 용적률이 250%, 법적 상한까지 예를 들어 최대한 다 찾는다라고 하면 300%까지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정말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분담 금액을 뭐 진짜 안 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낸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나오는 데를 찾게 되는데 똑같이 80년도에 조성된 단지로서는 분당이 있지만 또 어디가 있다? 상계동, 중계동, 창동 이 일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용적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용적률만 보면 어떤 게 적정 용적률인지라는 걸 또 감을 잡기가 어려우실 텐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좀 더 깊게 들어오는 대지지분을 살펴보라는 말씀도 해드립니다. 이 대지지분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땅을 들고 있느냐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상계동과 목동을 비교해보면 상계동의 대지지분은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12평도 안 되는 단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이 20평이 넘어가요. 물론 이제 단지별로 대지분이 진짜 더 뭐 20평대 후반 뭐 이렇게 되는 단지도 있지만 20평대 초반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높다라는 건데 근데 상계동, 중계동 일대를 살펴보게 되면 대지지분이 대체로 다 낮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지분이 12평 뭐 8평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신축 아파트 33평의 평균 대지지분이 12평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대지분이 12평이다. 그러면 일반 분양 없이 1대1 재건축을 해야지만 33평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사업성이 매우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상향 이런 인센티브가 공짜가 아닙니다. 기부 체납 많이 해야 되거든요. 땅도 뺏기고요. 임대주택도 지어야 됩니다. 이런 마이너스 요소들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성 개선이 크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험난하게 가기보다는 비싸도 이미 사업성이 나오는 데들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사업성이 나오는 데를 가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입지입니다. 입지라는 거는 사실 사업성이 나빠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보다 보면 일반 분양 세대가 200세대다 라고 하게 되면
느낌이 어떤가요? 많다라고 느끼나요? 적다라고 느끼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강남 청약들을 잘 보시던 분들은 강남에서 일반 분양 200세대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진짜 많은 데들도 있죠. 진짜 막 예전에 주공 아파트들 대지지분이 막 30평 넘어가가지고 일반 분양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던 곳들은 사실 그런 데들은 뭐 무상 지분율로 갔다가 대형으로도 가고 뭐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일반 분양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재건축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성이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남의 일반 분양 세대에서 보다 보면 100세대, 몇십 세대밖에 안 되는 현장들도 재건축 잘만 하거든요. 한 세대를 분양해도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무엇이냐? 아까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도 1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5억 분담 금액이 이제 스탠다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강남에서 설령 일반 분양 세대가 적어가지고 분담을 5억씩 납부한다 하더라도 아니 5억이 아니라 우리는 고급 바이엔드로 갈 거야 5억 그 이상의 분담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 지금 반포의 신축 아파트는 4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재건축 되기 전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이야 아니면 25억이야 분담 금액을 5억을 납부한다. 그래도 완공됐을 때 미래 가치 훨씬 더 큰데? 라고 하면서 납부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성 자체도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분양가로 어느 정도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설령 사업성이 떨어져서 분담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으니까 우리 이 분담금을 납부하자라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분담금 납부 능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분담금만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방에 진짜 사업성이 없어요. 없는 단지라 하더라도 우리 현대 DH 아니면 DLENC 아크로 하이엔드로 지어주세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우리가 거기에다 아크로를 왜 붙이냐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비 많이 줄게요. 평당 1200만 원 줄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건설사는 도급공사기 때문에 돈만 주면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성 이야기는 결국 시행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행사가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진짜 시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조합 여러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돈 내고서 짓겠다라고 하면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못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촌동에 레미안 첼리투스는 일반 분양이 없었습니다. 1대1 재건축의 상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고급화로 가자. 우리 일반 분양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만들면서 단일평형 50평형대로 그대로 지었거든요. 5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치를 지키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무조건적으로 인센티브 받아서 일반 분양 세대 늘리고 대신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되고 이게 진짜 가치를 지키는 거랑 맞느냐라는 건 좀 생각해 볼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도 재개발 재건축은 동의율 75%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야 분당 그 돈 내면서 우리가 이걸 왜 하냐라고 반대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돈놀이거든요. 이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가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는 기준점 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억을 납부하고서라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심플하죠. 노원구에서 5억을 더했을 때 이 돈 그러면 노원구도 지금 집값이 9억 10억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15억이다. 현금 15억 있었으면 내가 노원구를 안 살지라고 하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거꾸로 우리가 일산 집값이 5억이다 했었을 때 분당 5억 더해가지고 10억이면 내가 일산에 안 사지 그러면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성동구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한 13억 이 정도 되거든요. 5억을 더하면 18억이에요. 18억이면 그냥 지금 성동구에 신축을 사고 말지 해버리면 그 말이 제 말입니다. 신축을 사시면 돼요. 괜히 구축 아파트 사시지 마시고요. 그런 동네 신축 아파트가 구축과 5억 이상의 격차가 안 벌어져 있는 곳들은 신축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가격 격차가 5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구축 아파트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구축이 대지지분이 높고 사업성이 아주 훌륭하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런 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성 좋은 곳 혹은 신축으로 갈아타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 눈여겨볼 만한 곳 추천해 주세요.
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본 데들은 가시면 돼요. 우리가 강남에 있는 재건축들, 반포, 잠원, 압구정, 개포, 잠실 이런 데들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방배동 재건축들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 데들 보시는 거고, 여의도, 목동 딱 이렇게. 근데 재건축은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재건축은 아까 말한 곳들이 끝이에요. 이촌동까지. 딱 뭐가 문제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재건축이 매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앞서 말한 강남 아니면 이촌, 여의도, 목동 이런 곳들은 그냥 그 자체 입지에 소구력이 있고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거길 매수해야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될 만한 입지들이니까. 근데 그 외의 재건축들은 일단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쁘다가 아니라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에 가깝거든요. 당장 성동구나 마포구만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굳이 재건축이라는 건 거죠.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는데 그냥 쉽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입지에 따라서 아까 말한 분담금에 대한 문제들은 재개발 재건축 둘 다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없어도 지금 가냐 못 가냐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갔다가 국가가 내가 왜 납부해야 되는지도 모를 만한 세금을 갖다가 삥을 뜯는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더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건축은 아까 말한 소구력이 명확하게 있는 재건축을 가든가 아니면 재개발에 가셔야 되는 거고, 재개발에서는 서울에 있는 재개발이면 기본적으로 전 다 좋다라고 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신축 아파트 휴소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추진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사실상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개발들은 조금 기준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가 재개발 재건축 잘 모른다, 좋았을 인가 난 걸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좋았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75%의 동의율이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렇다 보니 좋았을 인가 이후에 재개발들을 투자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예정지들은 또 여러 의미로 어렵다라고도 봅니다. 가는 곳들도 있겠지만 이 동의율 모으다가 분담금 때문에 쌈박질하다가 엎어지는 곳들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일단 좋았을 인간한 재개발들 투자해라. 물론 재개발 중에서도 입지 좋은 데 가면 좋고 사업성 높은 데 가면 좋겠지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 사정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추천해 주실 지역 있으신가요? 경기도는 저는 딱 그렇게 말씀드려요. 1기 신도시 라인이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있는 곳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지금 광교, 동탄 가격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 하지 말란 거냐? 라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물론 똑같죠. 그 1기 신도시 내는 다 좋나요? 아까 서울도 다 사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보다 벗어나는 곳들은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공급에 대한 희소성들이 서울과 경기도는 또 입장이 달라요. 왜냐면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제 2기 신도시가 아직도 조성되고 있는 단지들, 분양하고 있는 단지들 많거든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서울과 느낌이 또 다릅니다. 서울은 신축 자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이 더군다나 서울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농가밭에 갈아엎어서 토지 수용해서 집단으로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순수한 공급이에요. 2기 신도시에서 뭐 5만 세대 입주면 진짜 5만 세대 공급입니다. 그런 식으로 갔다가 그 주변 집값들이 초토화시키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한 빠르면 6년 10년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기 신도시들도 입주하거든요. 근데 상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들이 많이들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입지들에 따라서 뭐 3만 세대, 많으면 7만 세대, 6만 세대 이런 식으로 공급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초반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동탄 옛날 생각해보면 좋거든요. 10년 전 동탄은 아파트만 들어서 있지 뭐 학교도 없고 공사판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 전세가 2억밖에 안 하던 1억짜리 전세도 많았었거든요. 그게 동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탄 인프라가 구축되고 신축 아파트에 쭉 들어서고 나니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3기 신도시도 초반부터 힘을 내는 건 아니겠지만 언젠가 힘을 내기 시작하면 3기 신도시보다도 못한 경기도들은 경쟁력을 잃겠죠.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마냥 희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별로 좋게 안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례 신사선이 주민들한테 교통 분담금으로 갖다 그렇게 몇천억을 걷어놓고서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3기 신도시의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대책들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철도 계획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례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입지에 송파구가 바로 코앞이고 실제로 위례 신도시 내에 송파구도 있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대중교통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3기 신도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고 그러면 이게 거꾸로 3기 신도시 아예 저러고 봐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경기도의 전반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대중교통에서 수용이 안 되게 되면 다들 어떻게 되느냐? 차를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들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도로가 더 막히게 되는 거고, 그럼 3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있는 경기도들은 교통 대란이 이제 10년 뒤에 저는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되면 딱 1기 신도시와 더 멀어진 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1기 신도시 안쪽에 있는 곳들이라 하더라도 이미 중전철이 잘 깔려 있는 곳들, 교통 대책이 좋은 곳들, 이런 데서도 신축들은 가치가 있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곳들, 지하철도 없어. 나는 차로 끌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앞으로 이 차로 통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의 거주 가치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실제로 일본도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도심 회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경기도를 가기보다는 오히려 서울로 가야 된다.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1기 신도시 권역을 벗어나지 말길 바라고 1기 신도시 권역 내에서도 신축 혹은 신축이 될 만한 애들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말하면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분명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역시 김재균 소장 하면서 칭찬을 하지만 제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쪽에 있으신 분들은 너가 뭘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한다라는 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역시 실제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게 맞는 말 같은지 어떤지, 아니면 제가 일본 얘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계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서울을 사서 얘가 얼마를 벌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10년 뒤에 살아남는 부동산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정비사업 전문가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조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투자하시면 더더욱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초보자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지 말라고도 해요. 아파트 투자가 진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비싸도 신축 아파트에 가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그래도 뭔가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를 잘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애들을 골라서 가셔서 이제 미래의 신축 아파트들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지만 또 어렵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럼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투미TV 있거든요. 이 투미TV가 부동산 투자의 미래 해서 투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 쉽겠죠? 저희가 이제 곧 구독자 15만을 앞두고 있는데 와서 다 무료 콘텐츠들, 저희 이제 정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다 오픈해서, 입주권도 정말 복잡해요. 재개발 재건축 잘못 투자하면 일명 물딱지 사서 현금 청산 당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관련된 사항도 상담 오세요. 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무료 콘텐츠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제 진짜 유레카 하면서 보석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을 텐데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 어떤 쪽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모두 다 성공하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모두 다 좋은 일이 있길 기원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